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교육부가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을 2주 추가로 연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업 일수 감축과 대입 일정 조정 등 전반적인 학사 일정도 대폭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기도 성남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수도권 확산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연세대 진단의학과 이형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확진자가 추가로 어제 그러니까 0시부터요. 오늘 0시 기준으로 84명이 늘었네요. 그리고 격리 해제, 퇴원해서 완치된 퇴원자는 264명입니다. 이 숫자가 신규 확진자랑 그다음 퇴원자 수가 더 많아진 게 이제 요 며칠 전부터인데 둔화세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의미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완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확진되고 나서의 기간에 따라서 완치 판정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이 나올 거는 확실은 한데요. 근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게는 신규 확진자의 숫자거든요. 근데 이제 신규 확진자의 숫자가 저희가 이제 두 자릿수를 보인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절은 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문제는 이 신규 확진자의 경우에 있어서 지역세 감염 형태로 계속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코로나19의 어떤 집단적인 발생에 대한 그 능력을 봤을 때는 저희가 분명히 계속 조심은 해야 됩니다. 물론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감소세는 감소세지만 주의는 계속 필요하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사망자가 조금씩 늘면서 일일 기준으로는 0.4%였던 치명률이 지금은 0.9%대까지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이 치명률을 관리를 하려면 결국에는 중증 환자를 어떻게 줄이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의 사망률이 사실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1% 정도만 해도 뭐 중국이나 이탈리아의 사망률에 비하면은 거의 한 4분의 1에서 8분의 1 정도 수준의 사망률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편인데 이러한 사망률이 낮은 원인은 사실 국내의 많은 감염자들이 젊은 사람들, 즉 신천지 신도들이었던 탓도 분명히 있기는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그 신천지 신도들에 의한 어떤 연령이나 이런 거에 그 차이 외에도 연령별 사망률 자체도 굉장히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국내 연령별 사망률을 보시면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80대 이상은 한 15% 정도였지만 우리나라는 한 8% 정도로 역시 한 절반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분명히 사망률이 낮은 편이기는 한데 지금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대 여성이시고 지금 코로나19 감염돼서 사망하시는 분의 가장 중요한 그 위험 요소로 생각하는 게 연령이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가 지금 그 앞으로 돌아가실 가능성은 분명히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을 저희가 좀 잘 치료해서 완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치료약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서 저희가 뭐 칼레트로나 이런 약들을 쓰고는 있지만 현재 이 약들에 대한 임상적인 효과는 아직까지도 명확하지는 않은 상황이고 대증적인 치료, 즉 증상에 대한 치료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험 요소나 이런 것들이 좀 적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복이 잘 되시는 편이기는 한데 이와 같이 굉장히 고령이거나 또는 기저질환이 아주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돌아가시는 상황이라서요. 조금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저질환, 그러니까 지병을 갖고 있거나 고령자에 대한 그 위험성을 말씀하셨는데 반대로요. 보건당국에서 소아청소년 환자 같은 경우 지금 352명, 35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자나 중증 환자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미는 좀 어떻게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에 대한 의미는 일단은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걸리더라도 굉장히 약한 증상을 보인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국의 데이터를 보시면은 10세 이하의 아이들의 발병률이 0.1% 미만이고 그 다음에 10대, 그러니까 10세에서 19세까지도 1% 미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중국의 그 10대 아이들 또는 그 10세 미만의 아이들의 발병률이 굉장히 낮은 이유는 아이들이 덜 걸려서일 수도 있지만 아이들의 증상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증거를 뒷받침해주는 논문이 그다음에 이제 중국 내세 가족 간 감염에 대한 논문이 나왔는데요. 그걸 보시면 그 코로나19에 감염된 부모를
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감염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감염이 안 돼서가 아니라 증상이 약하기 때문에 검사를 안 해서 발병률이 낮은 걸로 봐야 되거든요. 예. 그 현상이 국내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고요. 보통은 코로나 바이러스 일반적인 특성이 소아나 아동에서는 증상이 굉장히 약합니다. 네. 성인에서 더 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일반적인 특성이 코로나19에서도 나오는 걸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경미하고 약한 증상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모레부터요, 모레 0시부터 모든 입국자,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해서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하겠다고 오늘 또 의견을 내놨습니다. 발표를 했고요. 이게 해외 역유입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천지 교회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어떤 폭발적인 증가세가 좀 잡힌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역으로 들어오는 해외 사례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그걸 좀 막아보겠다라는 의지인데 실제로 계속 그런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스페인에서, 이집트에서, 이탈리아에서 속속 지역사회로 있던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은 저희가 현명하게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코로나19의 그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고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감염은 분명히 감소세는 맞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확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분명히 앞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 이유가 일단 현재 코로나19에 대해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다 코로나19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국가들입니다. 미국이라던가 유럽이라던가. 네. 그런데 코로나19에 대해서 검사가 안 되는 국가들도 있거든요. 그런 국가들의 환자가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내재되어 있는데 지금 알려지지만 않았을 뿐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에서 분명히 우리나라로 계속 환자가 유입될 가능성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서요. 분명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고 지금 정부에서 특별 입국 그 제한 조치를 내린 거는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온 분들이 지역 사회에서 감염을 더 이상 일으키지 않도록 본인 어떤 자율적인 그러한 본인에 대한 점검이나 그다음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바로바로 보고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을 뭐 하늘길이든 백길이든 바닷길이든 다 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코로나19에 대한 국내에서 이게 이 상황이 마무리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해외 사례가 계속 해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면 이거는 끝났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더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입국할 시에 검역 단계에서 일단 1차 거르는 거를 저희가 잘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도 검역 단계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계속 네.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검역이 그런데 모든 걸 다 거르지는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입국 당시에 잠복기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해열제 같은 걸 먹고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논문상에서는 검역 단계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을 발견할 확률은 60% 정도로 보거든요. 네. 그럼 나머지 40%는 국내 그대로 유입이 될 거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분들이 본인의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자발적으로 와서 신고하고 진단 검사를 받게끔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것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코로나19의 어떤 감염을 치료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조기 진단, 조기 치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굉장히 낮은 사망률을 다른 국가에 비해서 보이는 이유는 치료가 빨랐기 때문도 분명히 네.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받게 되면 본인한테도 큰 이득이 있는 거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와 함께 그런 부분들이 손쉽게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하고 의료기관에 올 수 있게끔 접근성을 높여주는 방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앱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예. 부분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해외를 방문했다 들어오는 우리 내국인들에 대해서도 교육과 함께 계속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신경 써야 할 곳이 바로 수도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은 수도권이 44명이고 대구 경북이 37명이라 수도권이 오히려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뭐 최근에 콜센터 감염도 그렇고 성남의 한 교회에서의 집단 감염도 그렇고 이게 인구 분포가 워낙 밀집해서 그런지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수도권은 당연히 인구 밀집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한번 발생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방의 대규모 도시에 비해서 훨씬 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도 높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굉장히 부대끼면서 다양한 접촉을 할 수 예. 있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마스크의 착용이라든가 예. 손위생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교육들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대중교통이나 이런 걸 통한 집단 감염이 현재 많지는 않고 거의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분명히 이러한 감염이 인구 밀집 지역에 들어왔을 때 손쉽게 확산될 수 있는 여지는 있거든요. 그리고 예.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계속 저희가 전에 얘기를 했었지만 해외에서 코로나19가 재유입됐을 때 가장 들어오기 쉬운 곳은 딱 두 군데입니다. 서울하고 부산. 아, 네. 왜냐하면은 양쪽 다 공항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유입되게 들어온 항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종 감염병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발생되는지를 어디인지를 찾아보면 여태까지 항상 수도권하고 부산 지역이었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항상 퍼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대한 주의,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의심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진단 검사와 거기에 따른 방역 조치들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박가영 앵커가 성남의 한 교회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은혜강 교회요. 네. 지금 예. 확진자가 50명이 넘었어요. 근데 이게 뭐 종교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밀집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천지 교회를 교훈 삼아서 정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좀 하지 말아달라 자제를 권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강제로 금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그 말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보다가 이런 상황에 지금 맞게 네. 됐는데 글쎄요 뭐.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계속 뭐 영세한 좀 작은 규모의 교회에서는 온라인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강제를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그대로 종교 행사를 활동을 해라라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말씀 주신 해당 교회는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굉장히 좁은 좁은 공간 안에서 창문도 지금 겨울이라서 닫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공간 안에서 계속 비말이 튈 수밖에 없는 예배를 자주 하는 그런 환경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예배라는 게 이제 주말에 주로 하지만 주중에도 굉장히 자주 모여서 그런 행사를 가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접촉 횟수도 엄청나게 많고 네. 네. 그러면서 이 분들이 서로 자주 모여서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런 모습도 굉장히 많았었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가 코로나19 감염 초기부터 식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소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반찬을 나눠 먹는 행위, 식사를 하면서 비말이 튀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위험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또 중요한 위험 요소들이고 네. 그래서 이런 위험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지속을 했었기 때문에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또 하나 내부 CCTV 영상이 공개됐는데 신도들에게 손과 입에 그 분무기로 소독을 한다고 소금물을 뿌리더라고요. 네. 근데 뭐 그 분무기 자체를 전혀 소독하거나 하지도 않고 바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뿌리는 거는 역시 감염 위험을 높였다고 저희가 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소금물 그러면은 왠지 소독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에 사는 바이러스도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저희 겨울철 장애물 이렇게 노로바이러스 있지 않습니까? 예. 노로바이러스 바닷물에 사는 바이러스고 해산물에서, 맞습니다. 예. 해산물을 통해 감염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고농도의 어떤 염분이 있지 않는 이상엔 바이러스를 저희가 죽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소금물을 뿌리거나 이런 행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더더군다나 입안에 뿌리고 이런 소금물이라 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바이러스를 어떻게 없애거나 이럴 수 있는 행위는 아니고 오히려 전파할 수 있는 뿌리는 과정에 비말이 튄다거나 또는 이게 분무기를 뿌리면서 역으로 이게 튀어서 나오게 되면은 이런 오염된 소독물로 계속 남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소금물을 어느 분이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사모님이랑 목사님이 무증상 감염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분명히 이런 것들이 감염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소금물 이야기도 그렇고 사실 이전에 보면은 뭐 숨을 참아서 코로나를 진단할 수 있다, 뭐 마스크는 드라이기로 말리면 쓸 수 있다 이런 식의 잘못된 정보들이 사실 저희가 교수님이 이렇게 나와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데도 계속해서 퍼지고 다들 공유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신종 감염병이 생기게 되면은 두려움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라고 부르는 거는 모르기 때문에 네. 정보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갈구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미스인포메이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잘못된 네. 정보들이 굉장히 확산되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때는 반드시 믿을 만한 소스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믿으셔야 되고요. 그런 믿을 만한 그러면은 정보의 원천은 뭐가 제일 좋냐? 물론 방송, 공영방송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방송도 중요하지만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와 같은 어떤 공공기관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질병에 대한 관리는 질병관리본부가 통괄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총괄한다고.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의 자료를 일단 우선순위로 믿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공공 어떤 기관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시고 거기에 근거해서 활동하시는 게 중요하지 어떤 개인의 경험이라던가 또는 지인의 소개라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다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교육부에서 유치원과 초중고에 대한 계획을 2주 더 연기를 해서요. 사상 처음으로 4월 달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예정이 됐죠. 그런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가 됐는데 뭐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뭐 육아를 하는 가정에서는 굉장히 또 한숨 소리가 들리긴 하겠지만 예. 그렇다고 해도 지금 상황에 우리 아이들을 또 학교로 보내는 것 자체도 위험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라는 게 뭐 지배적인 상황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아이들은 대부분 증상이 가볍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럼 아이들은 괜찮은데 문제는 그 아이들이 집으로 귀가했을 때 집에 있는 부모나 또는 조부모에게 감염을 옮길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네. 근데 조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명확한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정 내 감염의 어떤 그런 확산의 한 가지 루트로서 학교가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필요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학교라는 건 단체 급식을 하고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다음에 굉장히 좁은 공간 안에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3월, 4월은 추운 시기라서 환기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네. 네. 그러면 분명히 감염이 생겼을 땐 집단 감염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무증상 감염이거나 가벼운 감염이기 때문에 가정 내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분명히 첫 번째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이들은 대부분 가벼운 감염이라 하더라도 증상 그 중증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신생아도 그렇고요. 없지는 않아요. 예, 예. 없지는 않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아이들이 그러한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중증 감염으로 가게 되면은 또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그 불행한 그런 결과들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저희가 코로나19가 진짜 조절 가능한 범위에 들어왔다고까지 확신이 들 때까지는 다들 힘드시겠지만 조금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제한을 두는 것도 나쁘지 네.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안심할 수 없고 좀 더 방역에 힘써야 하는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나마 좀 반갑다고 해야 될까요? 좀 자랑스러운 소식이 들려서 이게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좀 확산을 하면서 우리나라 진단 키트 예. 방법에 대해서 좀 각광을 받고 있고 수출까지 이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의 진단 키트가 좀 우수하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사실 국내에서 썼던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라는 형식으로 의료계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긴급 사용 승인이라고 부르는 거는 저희가 이제 진단 키트도 약품, 그러니까 먹는 약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임상 시험을 거치고 특성을 파악한 뒤에 환자 진단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 긴급 사용 승인 시약은 그러한 그 시간을 얻을 수가 없고 그런 시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간략하게 평가를 하고 이제 진단에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이제 진단검사학 전문의 같은 전문가 집단에 활용하고 그다음에 여러 검사를 교차 검사한다든가 재검사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결을 하고서 계속 사용을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검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어저께 아침까지 국내 민간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검사 건수가 46만 건입니다.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50만 건을 돌파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50만 건에 달하는 검사의 여러 가지 경험과 이런 것들을 다시 반영을 해서 진단 키트를 더 정밀하게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해왔고 지금은 이제 진단 키트들 성능이 많이 더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 지금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미국의 시약이나 우리나라의 시약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많은 임상 데이터를 갖고
이 임상 데이터를 반영해서 고도화되어 있는 그런 진단 시약이 제가 보기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의 진단 시약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한 해외에서 경쟁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성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은 굉장히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굉장히 글쎄요 뭐 겸손한 말씀이시고 그 이형민 교수님께서 우리 진단의학에 있어서는 국내 최고의 권위자시기 때문에 지금 미국 하원에서도 한국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창궐한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진단 의학에 대한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수준이 이 분야에서 이렇게 높게 돼 있는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일단은 의료 시스템 자체가 조금 다른데요. 이제 미국이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검사실이 이제 그 실험을 주로 하는 PhD들로 구성이 되거든요. 네. 구성이라기보다 이제 그 검사실이 관리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저처럼 의사하면서 검사에 특별화되어 있는 의사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이게 진단검사학 전문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아무래도 의사들이 검사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보고 결과 판독을 하다 보니까 질병에 대한 어떤 보는 눈이라든가 이런 것들 측면에서 좀 더 판독이나 이런 것들 잘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런 진단 검사에 대한 현황이 그러니까 그 능력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된 때가 2009년도입니다. 2009년 신종플루 때 그때 신종플루 검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자 진단 기기들이 국내에 보급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국내의 분자 진단을 통한 감염 질환의 진단 시장이 2010년 들면서 굉장히 국내에서 크게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경험도 굉장히 많이 쌓았고 그리고 시장이 생기니까 이러한 분자 진단 시약을 만드는 회사도 많이 생겨서 국내 양질의 분자 진단 시약을 만드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이번에 전부 다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된 거고 또 한 가지는 2015년에 그 메르스의 경험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런 감염병 진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를 그 개혁하고 그다음에 이런 진단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서들이 또 이번에 굉장히 큰 역할들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국내 진단 역량의 어떤 빠른 확보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 다른 나라 소식도 짚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쿄올림픽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연기나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IOC에서 또 긴급 화상회의 개최한다고 해서 미뤄야 한다고 아니면 취소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의학적인 문제인데요. 소견으로. 예. 의학적인 소견으로 저희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한 게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200명이 넘는 순간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의 숫자를 로그를 취해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왜 로그를 취하냐면은 감염자의 증가는 지수 형태로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이런 식이 아니라 1, 2, 4, 8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네. 왜냐하면 한 명이 복수의 사람에게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 동일한 기울기의 직선을 보이는데 일본만 기울기가 낮은 그러니까 굉장히 감염된 확진자 숫자가 적은 그래프를 보입니다. 일본만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는 검사를 안 해서 확진자를 찾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렇군요. 네. 그거를 고려했을 때 저희가 보통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2배로 늘어나는 시기를 일주일로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월 중순쯤에 코로나19 감염자가 처음 들어왔거든요. 일본도 역시 1월 중순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한 10주 정도가 흘렀습니다. 10주면은 2의 10승이에요. 예. 2의 10승이면은 지금 거의 처음에 한두 명 정도 들어왔으면은 거의 뭐 1000명에서 10,000명 이상, 10,000명 이상의 환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진단이 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일본의 코로나19 감염자 숫자는 지금 보고되는 것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의 정치적인 상황일까요? 아니면 일본의 이영민 교수님 같은 분이 또 안 계셔갖고 그럴 수도 있을 그런 것 것 같고요.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 진단의학과의 이형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